상상해 보세요. 3억 5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들 중 99%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공포 영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기 G. 우스케스 12년 한반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한 번의 도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충격적이며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고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숫자에 대해 회의적이어야 합니다. 고대의 역사가들은 적의 군대를 과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0만 명을 100만 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었죠. 승리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패배를 덜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숫자는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 자체가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수나라 양제는 진짜로 200만 명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양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황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문제가 중국을 통일한 뒤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순간부터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중국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파서 남과 북을 연결했죠. 그는 새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낙양을 제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원했습니다. 아니, 전쟁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제국은 팽창하지 않으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양제의 머릿속에는 간단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곧 힘이다. 내가 가장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긴다. 이것은 전제군주의 사고방식입니다. 복잡한 전략, 지형의 이해, 병참의 현실 같은 것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믿었습니다. 내가 100만 명을 보내면 적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육사 22년 양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 동원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123만 명의 전투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투병만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을 운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무기를 수리할 대장장이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고칠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말을 돌볼 마부가 필요합니다. 수송 인력, 노역 인력, 기술 인력을 모두 합치면 총 20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축구 경기장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10,000원이 되면 약 70,000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경기장을 16개 만드세요. 모두 가득 채우세요. 그것이 200만 명입니다.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무선도 없고 철도도 없고 트럭도 없는 7세기에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 모두에게 하루에 3끼를 먹여야 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물을 줘야 합니다. 그들이 타고 갈 말들에게도 사료를 줘야 합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양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황제였고 황제의 말은 곧 현실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고구려를 정복하라. 그리고 제국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순간부터 이 작전은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먼 곳으로 너무 빨리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양제는 전쟁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가 시작한 것은 자신의 제국을 파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구려였을까요? 왜 수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쳐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중국 통일 왕조들의 전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이 통일되면 그 다음 단계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웃 나라를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중국 황제에게 독립적인 이웃 국가는 위협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거나 적이어야 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고구려는 바로 그 중간 지대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구려는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요동 반도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고구려를 장악하지 못하면 중국은 동북 지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를 장악하지 못하면 중국은 한반도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구려를 장악하지 못하면 중국은 진정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와 중국의 충돌은 오래된 역사였습니다. 수나라 이전에도 북이가 고구려를 쳤습니다.
국제도 고구려를 쳤습니다. 수나라 문제도 고구려를 쳤습니다. 그리고 매번 중국은 실패했습니다. 고구려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중국과 싸워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악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성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제는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실패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전의 황제들은 충분히 큰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고. 이전의 황제들은 충분히 단호하지 않았다고.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200만 명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양제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의 레시피였습니다. 양제는 외교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명령했습니다.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라. 이것은 외교가 없는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양제에게 고구려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울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제의 충돌이었습니다. 중국의 천하관과 고구려의 독립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제국의 오만과 작은 나라의 생존 본능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피로서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만 명을 움직이는 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전쟁의 가장 큰 적은 고구려가 아니라 병참이기 때문입니다. 113만 명의 전투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하루에 먹어야 하는 식량을 계산해 보세요. 사람 한 명이 하루에 약 2kg의 식량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면 113만 명은 하루에 2000gcal 60톤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쌀, 밀, 말린 고기, 소금, 된장. 이것은 단지 전투병만의 숫자입니다. 수송 인력과 노역 인력까지 합치면 그 2배가 됩니다. 하루에 4톤 이상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한 명이 하루에 최소 3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200만 명이면 하루에 60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시는 물만의 숫자입니다. 요리를 하고 씻고 말에게 물을 주려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세기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물은 강과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수백만 리터를 말입니다. 그리고 말들입니다. 수나라 군대는 수십만 마리의 말을 데리고 갔습니다. 기병의 말, 장군들의 말, 짐을 나르는 말, 마차를 끄는 말. 말 한 마리는 하루에 약 10kg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30만 마리의 말이 있다면 하루에 3톤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건초, 귀리, 보리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떻게 운반합니까? 누가 먹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운반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7세기에는 트럭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지거나 말이 끌거나 마차에 실려야 했습니다. 한 명의 전투병을 전선에 유지하려면 최소한 2~3명의 보급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나라가 113만 전투병을 위해 87만 명의 추가 인력을 동원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도로입니다. 200만 명이 이동하는 도로는 매일 파괴됩니다. 무거운 마차가 지나가면 도로는 진흙탕이 됩니다. 비가 오면 다리가 무너집니다. 산길은 좁고 위험합니다. 도로를 유지하고 수리하기 위해 수만 명의 기술자와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돌을 깔아 길을 넓혔습니다. 진흙을 파내고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작업이었습니다. 병참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병참은 제2의 군대였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제1의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참이 무너지면 전투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군인은 싸울 수 없습니다. 목마른 군인은 행군할 수 없습니다. 무기가 부러지고 갑옷이 깨진 군인은 죽습니다. 병참이 전쟁을 결정합니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곧 깨닫게 됩니다. 장거리 육상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구려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고구려의 심장부까지는 험난한 산악 지형과 강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형편없었습니다. 날씨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구려가 모든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곡식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지에서 현지 조달을 한다는 계획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군입니다. 배로 보급품을 운반하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한 척의 배가 수백 명의 인부가 나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는 고구려의 방어선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육로로는 요동의 성벽들을 하나하나 뚫어야 하지만 바다로 가면 고구려의 뒤쪽 평양 근처에 바로 상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상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양제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를 건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천 척의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함, 수송선, 보급선, 병원선. 보하이 해의 항구들은 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떠다니는 도시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사와 선원, 수만 톤의 식량과 무기를 실은 거대한 목조 함대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육군은 육로로 고구려를 압박합니다. 요동의 성벽들을 공격하고 고구려군의 주위를 묶어둡니다. 그동안 함대는 보아이해를 건너 랴오둥 반도를 우회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서해안, 평양 근처에 상륙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는 포위됩니다. 앞에서는 육군이 밀어붙이고 뒤에서는 해군이 상륙하여 수도를 위협합니다. 고구려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땅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미 그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함대가 출발했을 때 그것은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일제히 돛을 올리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황제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장군들은 공을 세울 기회에 들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고구려가 이미 해안선 전체를 요새화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나라가 해군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서해안의 모든 상륙 가능한 해변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모든 만과 하구에 감시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고구려의 서해안은 상륙의 최악의 장소입니다. 해안선은 복잡하고 좁은 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초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물살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심은 얕습니다. 큰 배는 해안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작은 배는 파도에 전복됩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이 지역의 바람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아침에는 잔잔하다가 오후에는 폭풍이 됩니다. 수나라 함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해안에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고구려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성벽 위에서, 탑 위에서, 숨겨진 보루에서 투석기가 바위를 던졌습니다. 큰 바위가 배의 갑판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고구려의 기습정들이 밤에 몰래 다가와 수나라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목조, 배는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왔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여러 차례의 폭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들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도치대가 부러졌습니다. 선원들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와 선원이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배들은 너무 손상되어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상륙은 실패했습니다. 고구려의 뒤를 찌른다는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나라 해군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모든 보급은 육로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만 명의 군대가 험난한 산악 지형을 통해 적대적인 영토를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를 오직 육로로만 보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군대는 곧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해군이 실패한 순간 이 전쟁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나라 군대는 단 하나의 보급선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여 산악 지형을 통과하고 강을 건너고 고구려의 영토를 가로질러 전선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육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매일 더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전진할수록 보급선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산악 지형은 악몽이었습니다. 좁은 협로가 산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한 번에 몇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길도 많았습니다. 마차는 자주 막혔습니다. 말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도로는 진흙늪이 되었습니다. 마차 바퀴는 진흙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들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늪지대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땅이 너무 젖어 있어서 사람의 발이 빠졌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더 깊이 빠졌습니다. 말들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늪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회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들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목조다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들은 약했습니다. 무거운 마차와 수천 명의 병사가 지나가면
다리는 삐걱거렸습니다. 어떤 다리는 무너졌습니다. 병사들과 말들이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여름철 불어난 강물은 그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무너질 때마다 전체 군대는 멈춰야 했습니다. 다리를 다시 만들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며칠, 때로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군대의 이동 속도는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하루에 3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루에 10km도 가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5km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길이 막혔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느린 이동은 더 많은 식량 소비를 의미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0일 만에 도착할 곳이 30일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 3배의 식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식량은 계획대로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추가 식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선의 전투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싸우는 대신 삽을 들고 진흙을 파야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다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병사가 아니라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전투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고구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벽한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무기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율지문덕은 고구려의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술가였지만 무엇보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정면으로 맞붙으면 패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피13만 대 고구려 전군.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율지문덕은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르게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를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투에서 죽기 전에 기아와 질병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초토화입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가 오는 경로의 모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어 뒤로 옮겼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은 모두 불태웠습니다. 수확되지 않은 밭도 불태웠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집, 재, 그리고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우물도 파괴되었습니다. 독을 타거나 돌로 메우거나 시체를 던져 넣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이 물을 마시려고 우물에 다가가면 악취가 났습니다. 물은 오염되어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병사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설사와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탈수로 죽었습니다. 가축도 모두 끌고 갔습니다. 소, 말, 돼지, 닭,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죽였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고기를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죽은 가축의 시체가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부패한 고기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퇴했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전진하면 고구려군은 물러났습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수나라 장군들은 이것을 비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군이 후퇴할 때마다 수나라 군대는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보급선은 더 길어졌습니다. 식량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자신들의 영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디에 식량이 숨겨져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군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고구려의 소규모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나라 군대의 보급 마차를 습격했습니다. 뒤쪽에서,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들은 마차를 불태우고 말을 죽이고 사라졌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이 반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수십 대의 마차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톤의 식량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지연전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적을 보지도 못한 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렸습니다. 배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3끼가 2끼가 되었고 2끼가 1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끼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씹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죽은 말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더 끔찍한 것을 했습니다. 질병이 퍼졌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병사들은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피를 섞인 설사를 했습니다.
탈수로 쓰러졌습니다. 의료 물자는 부족했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병든 병사들은 길게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혼자 죽어갔습니다. 추위도 문제였습니다. 고구려의 가을은 추웠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충분한 담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붙어서 잤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어 죽었습니다.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병사들은 왜 자신들이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성벽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걷고 굶주리고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까? 이것이 영광입니까? 병사들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밤에 몰래 빠져나가는 병사들. 하지만 곧 수백 명, 수천 명이 탈영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중에 죽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추위로 혹은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전쟁터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군대는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심장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구려 영토의 가장자리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율지문덕의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양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오는 보고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113만 대군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구려군과 제대로 된 전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것은 장군들의 무능 때문이라고 양제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고,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했습니다. 선봉대를 편성하라. 가장 전개의 병력을 모아 가장 빠르게 평양으로 진격하라. 상곰이 2,000명의 병사가 선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나라 군대의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가장 잘 훈련된 병사들,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진 병사들, 가장 충성스러운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나머지 군대보다 먼저 평양에 도달하라. 고구려의 수도를 포위하라. 영광을 차지하라. 하지만 이것은 재앙의 레시피였습니다. 왜냐하면 삼곰 2,000명의 병사를 주력군과 분리한다는 것은 그들을 고립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적은 보급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주력군과 연결된 보급선이 끊어지면 그들은 혼자입니다. 적지의 한복판에 보급도 없이 지원도 없이 말입니다. 선봉대의 지휘관은 유중문이었습니다. 그는 야심찬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전을 통해 영광을 얻고 싶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삼석이 2,000명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빨리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선봉대는 하루에 30km씩 전진했습니다. 주력군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소규모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중문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이 곧 보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진할수록 보급선은 늘어났습니다. 주력군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선봉대와 주력군 사이의 길을 끊었습니다. 보급 마차를 습격했습니다. 전령을 죽였습니다. 선봉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유중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명령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에 도달하라. 명령을 어기면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2,000명의 병사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끼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말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병사들은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말고기도 곧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었고 풀도 많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퍼졌습니다. 약은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멀리 떨어진 주력군에 있었습니다. 병든 병사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길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멈추면 자신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양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양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평양성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공 2,000명 중 전투 능력이 있는 병사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병들었거나 굶주렸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유중문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보급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력군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었다는 것을. 적지의 한복판에 아무 지원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지문덕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금이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나라의 선봉대는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파괴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율지문덕은 정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영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고구려군은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중문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300몇 천명의 병사들은 고구려군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에 도달했습니다. 살수였습니다. 살수는 오늘날의 청천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강은 넓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건널 수 있는 곳은 몇 곳뿐이었습니다. 여울과 얕은 곳, 그리고 다리가 있는 곳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면 반대편은 좁은 평원이었습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강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살수는 산에서 내려오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살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은 돌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강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 땅은 평평해 보였지만 사실은 진흙 벌판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강이 범람하며 만든 충적지였습니다. 땅은 부드러웠습니다. 무거운 것이 지나가면 쉽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주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길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좁고 위험했습니다. 대군이 지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공 2천 명의 병사들은 모두 같은 길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것은 병목이었습니다. 넓은 군대가 좁은 통로로 압축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평원도 문제였습니다. 평원은 넓어 보였지만 양쪽이 산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원은 사실상 거대한 주머니였습니다. 입구는 하나, 출구는 없는 주머니. 군대가 그곳에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퇴각 경로였습니다. 만약 전투가 불리해지면 군대는 퇴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각하려면 다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았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퇴각은 혼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니라 공황 상태의 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설계한 깔때기였습니다. 넓은 입구로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좁은 출구로는 아무것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지문덕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고구려는 강을 무기로 만들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물을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였고 그들은 수세기 동안 토목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성벽을 쌓고 도로를 만들고 운하를 파는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제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살수의 상류에서 고구려 기술자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시댐을 만들었습니다. 돌과 흙과 나무로 만든 댐이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물을 잠시 막아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댐 뒤에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의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류에서는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강은 건너기 쉬워 보였습니다. 유중문과 그의 군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강물이 얕다. 지금 건너기 좋은 때다. 그들은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3덕이 2,000명의 병사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두 건널 수 없었습니다. 선두 부대가 먼저 건너고 중간 부대가 따르고 후방 부대가 마지막으로 건넜습니다. 고구려군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나라 군대의 절반 정도가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최대한 많은 병력이 강을 건너고 그들이 강 건너편의 평원에 모여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율지문덕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류에서 고구려 기술자들이 댐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댐은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몇 곳을 제거하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쌓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수천 톤의 물이 좁은 계곡을 따라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쓰나미였습니다. 물벽이 강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속도는 시속 30km가 넘었습니다. 높이는 3m, 어떤 곳에서는 5m에 달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처음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상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물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병사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강을 건너는 중이었던 병사들은 물속에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병사들은 진흙벌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물벽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중이었던 병사들은 순식간에 물에 삼켜졌습니다. 그들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물이 그들의 입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갑옷이 그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중장보병이었습니다. 그들은 40파운드에서 60파운드의 갑옷과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이것이 족쇄였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그들을 물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갑옷을 벗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라앉았습니다. 말들도 휩쓸렸습니다. 말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장구를 입은 말들은 더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기병들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서로를 밟았습니다. 사람과 말이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는 강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강을 이미 건넌 병사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강둑을 넘어 평원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흙벌판은 순식간에 호수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평평했습니다. 높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혼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령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의 목소리는 물소리와 비명에 묻혔습니다. 군대는 조직을 잃었습니다. 부대는 흩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제 갈 길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을 건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은 이제 거대한 급류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이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물에 갇힌 병사들은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화살은 그들의 목을, 가슴을, 얼굴을 꿰뚫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물을 물들였습니다. 고구려 기병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혼란에 빠진 수나라 병사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냥이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죽어갔습니다. 유중문은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퇴각합니까? 강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옆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갇혔습니다. 완벽하게 갇혔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없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였습니다. 추위가 왔습니다. 물에 젖은 옷은 얼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저천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단지 잠들었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고구려군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직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그들은 생존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학살이었습니다.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학살이었습니다. 3,500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700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3,500명 3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99.1%의 사망률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것은 전멸입니다. 완전한 절대적인 전멸입니다. 이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3,500명은 작은 도시의 전체 인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모든 남자, 모든 아들, 모든 아버지가 죽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 이틀 만에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전투에서는 병사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습니다. 칼에 찔려서, 화살에 맞아서, 창에 꿰뚫려서. 하지만 살수에서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전투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갑옷의 무게에 끌려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저천증으로 죽었습니다.
밤의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탈진으로 죽었습니다. 오랜 행군과 부족한 식량으로 너무 약해져서 단지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더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이고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그들은 적과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연의 힘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빨랐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끔찍하게 느렸을 것입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공기를 찾는 그 순간들, 갑옷이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들, 추위가 몸을 마비시키는 그 순간들. 역사를 돌아보면 참패는 많습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는 70,000명을 잃었습니다.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는 수만 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살수는 다릅니다. 사망률에서 다릅니다. 칸나이에서도 로마 병사의 약 30%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수에서는 1%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도에서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하지만 살수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몇 시간, 어쩌면 단 1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고 물이 쏟아진 그 순간부터 전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단지 마무리였습니다. 살수대첩은 전쟁사에서 독보적입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선멸전은 드뭅니다. 이것만큼 한쪽의 손실이 압도적인 전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자연과 전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전투도 드뭅니다. 율지문덕은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연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형을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의 약점, 즉 무거운 갑옷과 긴 보급선과 낮은 사기를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3권 2,000명이 정말 출발했습니까? 그리고 2,700명만 정말 살아남았습니까? 고대 역사의 숫자는 항상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전쟁 기록은 더욱 그렇습니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과장합니다. 패자는 자신의 패배를 변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적이어야 합니다. 살수대첩은 64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400년 이상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연구되고 토론되고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용기, 어리석음과 지혜, 파괴와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숫자와 힘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더 영리해졌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수대첩은 우리에게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자는 역사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거울입니다. 그리고 살수대첩은 그 거울에 비친 가장 어두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 영상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보실 수 있고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